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유아의 응급처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증상별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에 따른 영유아 응급처치 방법에 있어서 첫 번째로 화상을 입었을 때의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뭐 불이라든지 뜨거운 뭐 물이라든지 이런 또는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기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지고 아이들이 그런 기구에 의해서 이렇게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죠.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화상을 입는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화상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화상은 열에 의한 화상을 얘기하고요. 부위를 빨리 깨끗한 냉수로 15분 이상 차게 해서 화기를 빼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 부위에 딱 맞는 물질은 딱 붙어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을 때 빨리 그 차가운 물로 화기를 빼내고 그리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게 좋은데요. 그 한 15분 정도 충분하게 흐르는 물에 화기를 빼내는 게 좋겠고요.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이렇게 병원으로 가는 게 좋겠고요. 약품에 의한 화상, 그냥 일반적인 화상과 약품에 의한 화상인데 약품이 묻은 의류와 신발 등은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해 주는 게 좋겠고요. 한 20분 정도 물로 씻어낸 다음에 병원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상 부위의 보호를 위해서는 감염 방지 등을 위해 멸균 꺼지우 또는 깨끗한 포를 화상면에 대고요. 소독약으로 화상면 및 그 주위를 소독해 주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 방법으로는 역류와 열창 화상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에 보면 물이 빠르게 뜨거워지는 개수대나 흐르는 물에서 아이를 씻기지 말고 욕조에 물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샤워 부스에서 샤워전을 이용해서 그냥 물을 씻기면은 이 온수가 처음에는 이거 미지근한 물이 나왔다가 금방 뜨거운 물이 확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욕조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아이를 욕조에 두기 전에 물의 온도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이가 욕조에 있을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고 아이를 잘 지켜본다.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 등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놓아두고요. 유모차의 컵홀더에는 차가운 음료와 보관합니다. 아이를 아는 채로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고요. 아이가 갑자기 움직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잡아당길 수 있는 식탁보나 식탁면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손잡이가 있는 도구를 가열할 때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도록 손잡이를 안쪽 방향으로 돌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또 화상 부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막는 화상 응급조치법으로는 불이 났을 경우 불을 무리하게 끄려고 시도하지 말고 즉시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 벗어나 침착하게 대처합니다. 옷에 불이 붙은 경우는 몸을 바닥에서 굴러서 불을 끄고요. 불에 탄 옷은 벗고요. 만약 옷에 살이 붙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옷에 그 불에 타가지고 살에 옷이 붙어 있다면 그 옷을 떼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병원으로 간다는 거. 그리고 큰 부위만 잘라내고 붙어 있는 곳은 그냥 붙인 상태에서 가야 됩니다. 그런 게 중요하겠죠. 화상을 입은 부위는 흐르는 수돗물로 10에서 15분간 열을 식혀줍니다. 그리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얼음물로 화상 부위를 식혀줘야 하고요. 물집이 생긴 경우 물에서 터뜨리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둔 채로 전문가와 상의합니다. 여기서 민간요법은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알아두시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로 인한 경련, 열로 인한 경련에 보면 열성 경련과 그 다음에 분노성 경련 이렇게 경련이 있는데 경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경련에는 열성 경련과 분노 경련이 있는데 열성 경련은 5세 이하의 유아에게서 고열이 나면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경련은 뭐 더운 기후나 심한 운동 후에 주로 나타나는데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신체 전해질을 변화시켜 손이나 발, 복부에 경련을 일으키는 것으로 때로는 어지러워 쓰러질 수도 있는 증상입니다. 환자를 근육을 주고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편안한 자세를 취해주고 의식이 있는 경우 입으로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열성 경련은 열만 떨어져도 대부분 경련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좀 풀어주고 부채질을 해준다거나 시원한 그 음료를 이온 음료를 먹인다든지 마시게 해서 이렇게 열을 내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담요나 옷은 벗기고 시원하게 해주고 전신을 골고루 미지근한 물로 닦아줍니다. 그래서 열성경련에 대한 대처법이고 분노경련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심하게 울다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그 심하게 울고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냥 일어나는 경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울다가 파랗게 이렇게 변하면서 얼굴이 파랗게 변하면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아이가 울음을 멈추면 경련을 멈추면 대부분 이상은 없습니다. 울음을 멈추거나 이렇게 심적 안정을 취하면 이런 분노 경련은 사라지게 됩니다. 원에서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 열성 경련에 대한 거가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1년에 뭐 두세 차례는 또는 한두 차례는 이런 아이들의 열성 경련을 많이 보기는 되는데 특히 봄에 입학한 후에 이렇게 이런 열성 경련에 대한 아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환절기에 감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열성 경련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로 인한 질환 발생을 보면 이 열성 경련이나 분노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편안하게 눕히고 주위에 위험한 물건을 치웁니다. 그다음에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분비물에 의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의복을 헐렁하게 하고 될수록 부드러운 곳을 머리에 대주어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 밑에 해주는 게 아니라 머리 옆으로 머리 돌리는 거 이런 것도 봐가지고 또는 베개도 얇게 부드럽게 해서 얇게 대주는 거 이렇게 해줍니다. 경련을 멈추면 회복 자세를 취해줍니다. 회복 자세 취해주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그 다음에 열내어 인한 질환 발생의 두 번째는 일사병이 있습니다. 일사병이 있는데 일사병은 열 손상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더운 곳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운동을 했거나 장시간 햇빛을 쪼이게 되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아이들이 뭐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지러움증을 동반하고 두통이라든지 일시적으로 쓰러지는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시원한 장소로 옮긴 후 편안한 자세로 눕게 하고 옷을 벗겨줍니다. 부채질을 해주거나 이온 음료 또는 물을 주어서 안정시켜줍니다. 일사병은 보통 이렇게 신체 온도가 우리가 보면 37도에서 4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40도 미만까지 올라가는 게 일사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기에 많이 노출되고 그러면서 심한 운동이나 이렇게 하면서 노출되고 수액이 부력이 손실됐을 경우 이런 때 일어날 수 있는 병이 일사병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좋겠고요. 의식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편안하게 쉬게 하고 열을 좀 내려주면 안정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열사병은 고온에 노출되는 거예요. 고온에. 그래서 이렇게 열이 격렬한 신체 운동을 하면서 밀폐된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잠긴 차에 갇힌 어린이, 이런 아이들이 열사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차에 갇혀 있다거나 또는 뭐 찜질방에 누워 있다거나 사우나에서 잠이 들었을 때, 이런 때 열사병이 오는 건데요. 열사병은 신체 온도가 4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겉에보다는 속에서 손상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며 붉은색을 띠고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또 치료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병으로 체온을 내려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장소로 환자를 옮기고 옷을 벗기고 젖은 수건이나 담요로 덮어주고, 그 다음에 부채질을 해주는 등 해서 열을 내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하여튼 그리고 병원으로 또 이송을 해서 꼭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열사병의 경우에는 꼭 체온을 내리고 나서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야외에 나갔을 때 뱀에게 물릴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야외 활동이 많은 계절, 보면 이제 우리가 봄이라든지 가을에 이렇게 또 보면 야외 활동이 많죠. 그래서 이 야외에 나갔을 때 뱀에 물릴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뱀은 이렇게 뭐 야생 동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먼저 해치지 않는 경우는 해치지 않는데, 아이들이 호기심에 뭐 발로 찬다든지 밟는다든지 또는 뱀이 있는 걸 모르고 발로 밟았을 때, 이런 때 이제 뱀이 물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발적인 위험을 우리가 가하지 않으면, 돌을 던진다거나 발로 찬다거나 밟거나 이런 우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은 뱀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부주의에 의해서 뱀을 위협을 가했을 때 물릴 수가 있죠. 뱀에게 물리면 물렸을 경우는 이렇게 그 물린 부위가 부종이 옵니다. 붓기 시작해요. 부종이 오고 그 다음에 변색이 오고 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심한 통증이 오고요. 그 다음에 반상출혈이 일어납니다. 반상출혈과 쇼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상출혈은 뭐예요? 반상출혈은 내가 뱀이 딱 물었을 때 그 나온 혈액이 빨갛게 응고된 혈액의 모습이 한 3mm 정도 되는 거, 3mm 이상 정도 되는 거가 반상출혈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그 미만에 조금 뱀이 물렀는데 그 거무툭툭하게 그 혈액의 흔적이 한 1, 2mm 정도 나오는 거는 점상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에 물렸을 때는 상처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그 다음에 물린 부위에 여기를 물렸다 그러면 여기를 부위를 내서 심장 쪽에 해서 한 20cm 위에 20cm 위에를 물린 부위에서 한 20cm 위에를 붕대로 이렇게 묶어서 피가 이 심장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요. 일단 넓은 끈이나 천으로 이렇게 묶어주는데요. 한 2cm, 10cm에서 20cm 위에를 붕대나 끈 같은 거 이런 거 묶어주면서 또 너무 꽉 묶으면 피가 전혀 통하지 않으면 여기가 괴사가 올 수 있으니까 느슨하게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하게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병원까지 빨리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뱀이 물은 자리를 물었는데 피가 났다. 그럼 그 자리를 선생님이 뭐 손으로 빨아가지고 이렇게 피를 빼준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뱀이 물었다고 해서 다 독이 있는 건 아니지만
뱀이 독사가 물었을 경우 독이 있는데 이걸 독을 입으로 빼내는 것, 입으로 빼내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 처치자가 입 안이 헐어 있다거나 입에 염증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그 처치자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입 안이 깨끗한 사람이 하는 건 좋으나 입 안에 상처가 있거나 뭐 염증이 있거나 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무튼 가장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은 응급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손상 부위를 뱀에게 물렸을 때 보면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고 가능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거 이게 중요한 응급처치. 벌에 쏘였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그 야외활동 나갔을 때 벌에 쏘이는 경우 꽃을 보다가 꽃에 앉은 벌을 아이들이 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져가지고 벌에 쏘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는 뭐 보면 요즘에는 벌떼들이 막 도심에 출몰하죠. 도심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벽에다가 집을 져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뭐 나무에 집을 져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아이들이 벌에 다가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반드시 119에 신고해가지고 벌집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벌이 이렇게 침을 쏘면 그 부위가 붓고 가렵고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막 또 심한 아이들은 거기에 막 이렇게 두통이 오거나 어지럼증이 오고 구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또 심한 쇼크까지 와서 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벌이 쏘였다 그러면 상처를 빨리 비누와 물로 깨끗하게 씻고 통증이 심한 경우는 얼음 주머니에 싸서 얼음을 주머니에 싸서 이렇게 대준다든지 하면 통증이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는 빨리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벌에 쏘면 이 꿀벌 같은 경우는 벌을 쏘면 이 벌침이 이 꽂혀 있습니다. 벌침이 꽂혀 있으면 이 벌침을 빼내야 되는데 손으로 빼내는 게 아니라 이 뭐 카드 같은 경우로 이렇게 카드 같은 경우로 밀어서 이렇게 빼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핀셋이나 손톱으로 벌침을 제거하려다가 보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늘이나 뭐 칼이나 신용카드로 이렇게 긁어서 제거해 주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 벌쏘임 예방 및 대응 방법으로는 산행시 벌을 자극하는 향수와 화장품, 뭐 밝은 색 계통의 옷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검은색보다는 밝은 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색을 피하는 게 좋고요.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경우는 가능한 낮은 자세를 취하여 스스로 물러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침이 박힌 피부 주위를 핀셋이나 집게를 이용하여 벌침을 제거하지 말고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내서 벌침을 이렇게 밀어내서 벌침을 빼내는 게 좋겠습니다. 통증을 해소하고 부기를 막기 위해서 얼음찜질을 하고 안정을 취합니다. 통증이나 부기, 구토, 어지럼증이 계속되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고요.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채 벌집 제거를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또 팁은 벌레가 귀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귓구멍 속에서 돌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작은 벌레가 아니라면 계속 고막 쪽으로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 벌레가 앞으로 갔는데 뒤로 빠꾸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작은 벌레가 갔다 돌아 나오지 못할 만큼 귀에 꽉 차는 구멍에 꽉 차는 정도의 벌레다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되고요. 또는 랜턴을 귀 속에 비춰서 그 불빛을 보고 돌아 나올 수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병원으로 가야 된다. 핀셋이나 면봉으로 벌레를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는 자체 벌레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호흡 증후군에 대한 응급처치입니다. 과호흡 증후군은 천천히 가슴에 통증이 생기거나 팔다리가 꼬이는 느낌이 들며
숨이 빨라지는 증상을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하고요. 코로 숨을 들이쉬겠다가 입을 오므려 천천히 내쉬게.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하고 내보내는 그런 호흡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증상이 심하면 비닐봉지를 너무 밀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와 입에 대어 그 속에서 재호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습니다.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등이 주 원인입니다. 이런 과호흡 증후군은요. 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물질이 목에 걸리면 질식을 하게 됩니다. 질식하게 되고요. 이급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서 토해내도록 해야 되고요. 인공호흡법을 시켜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구토를 하면서 음식 찌꺼기가 기관지에 들어갔을 때 또는 뭐 단추라든지 땅콩 뭐 이렇게 동전 같은 게 이물질이 뭐 입에 넣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죠. 기도하고 막는 거는. 그래서 목에 걸렸을 때는 눈동자가 풀어지고 괴로워하며 또 순식간에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는 질식 일부 직전이므로 급한 상황이에요. 이런 때는 우리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임리법.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하임리법. 하임리법은 뭐예요? 미국의 신시내티 흉부외과 회사의 흉부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 하임리가 개발했다. 연구한 방법이라고 해서 하임리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질식 이물질이 목에 걸려서 질식했을 때 하임리법을 초기에 바로 시행을 했을 경우는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성공할 때 살 수 있는 확률이 85%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거를 응급처치를 잘 해주면은 그 사람의 생사에 큰 갈림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하임리법을 생각하시고 아이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하임는 이물질이 목에 걸렸을 때는 기도 폐쇄가 오는데요. 기도 폐쇄가 부분 폐쇄와 완전 폐쇄가 옵니다. 그래서 부분 폐쇄는 환자가 환기 상태가를 보고 평가를 하는데요. 숨을 쉬고 뭐 의식이 있다든지 뭐 말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럴 때는 부분적인 폐쇄고요. 완전 폐쇄는 환기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거나 발성이라든지 기침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청색증, 얼굴이 퍼렇게 변하는 청색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도가 완전히 폐쇄되어 있거나 환기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물질이 구강 내에 이물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강 내 이물질이 있을 때는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기도 폐쇄가 의심될 때 최초로 환자의 구강 내의 구조자의 손가락을 넣어서 이물을 제거해 줍니다. 입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는 절대 손가락으로 이물질을 제거해서는 안 되고요.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는 손가락으로 넣어서 제거해 줍니다. 또 그런 방법 외에 하임리법이 있어요. 상복부 밀치 올리기. 이물질이 구강보다 깊은 곳에 위치하여 기도가 완전히 폐쇄된 상태에서는 기도 내에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었죠. 하임리법. 그래서 등을 친다거나 복부 밀어 올리기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의 응급처치 요령은 갑자기 호흡이 정지되고 청색증이 발생하며 의식이 소실되는 경우인데요. 뇌졸중 등으로 연화장애가 있는 노인에게서 급격히 청색증과 무호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를 의심해야 합니다. 연화장애는 우리가 그 음식물을 삼키는 거를 연화라고 하는데요. 그 음식물이 삼키는데 잘못해갖고 기도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살해 든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이제 연화장애입니다. 영아의 기도 폐쇄 똑바로 섰을 때 영아의 기도 폐쇄가 왔을 때는 영아가 똑바로 설 수 있다면 똑바로 서고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는 세게 기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기침을
세게 하다 보면 막힌 게 기도에 막힌 게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타박상을 입었을 때는 밖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고 피하 조직에 장애를 받은 것을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타박상은 어떻게 해요? 몸을 책상에 부딪혔거나 넘어졌거나 했을 때 밖에는 상처가 없지만은 그 안쪽에 내부 쪽에 상처가 난 거를 타박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복부 같은 데를 부딪혔다, 책상이 뛰어가다 복부로 부딪혔다 이런 경우는 내장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이런 타박상, 내장 출혈이 있을지 이런 거는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하고요. 붓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얼음찜질을 하고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귀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물이 귀에 들어갔을 때는 따뜻한 돌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물이 빠지기도 하고요. 면봉으로 가볍게 수분을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면봉을 넣어서 그 수분을 흡수해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벌레가 들어갔을 때는 랜턴을 비춰가지고 랜턴을 비추면 빛을 보고 이렇게 벌레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돌아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귀에 꽉 찬 벌레가 들어갔을 때는 꼭 반드시 손으로나 핀셋으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귀에 뭐 다른 이물질 뭐 콩이 들어갔다는 아이들이 뭐 불로 장난감 구슬을 넣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처치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